전세금이 계속 올라간다는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해야 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세 제도가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부동산, 여기서도 재개발 재건축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채널 투미TV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부동산 책,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전세제도 변화 정말 사라지는 건가요? 네, 이게 전세 제도가 지금 정말 심각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많은 영상들을 보다 보면 이제 전세 소멸이 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소멸은 안 온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좀 생각해 볼 포인트가 몇 가지 있긴 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세 제도가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전세를 놓는 임대인들이 점점 적어지면서 전세 금액이 올라가고 월세화가 될 것이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씩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뉴스 기사들 막 검색하다 보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전세 보증보험 비율을 낮추겠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출을 받음에도 있어서 좀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고 한도도 있고 그렇다 보니 전세를 구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2025년도 1월 달에 핵폭탄 같은 이슈가 있었는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오늘 이 주제에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어떤 것이냐? 2025년도 1월 중순에 2025년도 세법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이 개정안이 진짜 몇백 페이지씩 돼요. 이 수많은 내용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사항이 슬그머니 이제 통과가 되었는데 바로 어떤 것이냐? 간주임대료에 대한 그게 바로 어떤 것이냐? 전세 간주임대료를 부과하겠다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조건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는 차차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전세를 놓고 있는데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 부분 자체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니 월세를 놔가지고 세금을 걷는 것까지는 뭐 그러려니 하는데 전세보증금은 내가 그냥 만기되면 다시 원금 돌려줘야 되는 건데 왜 세금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은 이런 겁니다. 내가 전세보증금 5억을 받고 있어요. 10억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너는 그 5억이나 10억 가지고서 어디론가 또 투자를 하든 은행에다 넣어가지고 이자를 받든 그렇게 소득이 있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간주임대료에 대한 개념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뭐 그렇게 듣고 보면 또 뭐 세금 내야 되나 보다 싶는데 모든 사람들이 전세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납부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행 세율 기준으로는 어떤 식으로 납부하느냐? 일단은 1주택자는 월세 비과세입니다. 왜냐면 1주택자가 월세를 받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한다라고 하면 나는 또 어딘가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을 텐데 그건 전월세에 대해서 내 주거 안정성에 침해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1주택자는 월세 비과세, 2주택자는 전세 비과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3주택자부터는 전세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를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를 납부한다라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 그리고 아까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월세 비과세라고 했지만 무조건 다 비과세는 아닙니다. 고가주택 소유자, 여기서 말하는 고가주택이라고 하면 공시가격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시세로 따지면 한 15억 정도 되겠죠. 이 15억짜리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아무래도 월세를 놓았을 때도 세금을 걷겠다라는 사항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부분이 바뀌냐? 지금 현행 세율은 얘기해 드렸어요. 근데 이번 개정안에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냐면 아까 2주택자는 전세 비과세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2주택자조차도 전세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를 걷겠다라는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서도 100% 걷겠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세 저항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허들을 하나 둡니다. 그 허들이 아까 1주택자 월세도 고가주택은 세금 낸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것처럼 2주택자를 한다 하더라도 고가주택, 즉 공시가격 12억 초과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전세를 놓는다. 이 경우에는 전세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를 걷겠다라는 사항이 이번 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었었을 때 이게 진짜 큰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세금을 걷든 말든 그게 뭔 상관이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보았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와, 진짜 큰일 났다, 문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언뜻 생각해보면 전세에 대해서 뭐 세금 걷는 게 뭐 문제인가 싶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고가주택 소유자만 걷는다며. 그럼 상관없을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진짜 뭐 고가 전세 금액만 막 10억, 20억, 30억씩 놓는 사람들이 세금을 1원도 안 낸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전세에 대해서 간주임대를 부과한다 라고 하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전세 금액이 12억이다 라고 하게 되면 간주임대료가 얼마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간주임대료라 했을 때 다 부과하진 않습니다. 계산식이 있어요. 제가 계산식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전세를 놓는 전체 전세 보증금 총합이 있겠죠? 그 총합이 12억이든 20억이든 있으면 여기에서 3억을 뺍니다. 3억을 빼고 그 다음에 60%를 곱해요. 그러면 나오는 게 끝이냐? 여기에서 아까 추정 이자 수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있지 않겠냐라는 가정으로 움직인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중금리 이자율을 곱하는데 2025년도 기준으로는 3.5%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곱한 금액이 이제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본 게 있었는데, 자, 그러면 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간주임대료 계산식입니다. 내가 보증금의 총합이 12억이다 라고 하게 되면 월 16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예를 들어서 좀 더 진짜 고가주택이에요. 강남에 있는 주택이야. 보증금만 20억이야. 그렇게 되면 월 300만 원 가까운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매월 300만 원씩 월세를 받고 있어. 월세를 매월 받고 있으니까 그 금액에서 세금 내는 거는 그러려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월세를 안 받았는데 300만 원씩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서 세금을 걷겠대. 그런 느낌이 어떤가요? 아니, 내가 이 세금을 왜 내나요? 나는 그냥 이거 아무것도 없이 만기 돼가지고 돌려주고 끝인데 여기서 세금 걷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더더욱 어떤 식으로 할까요? 전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세 가지고 있어봤자 세금만 내고 그냥 차라리 이러면 월세로 돌리자 라고 하면서 월세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는 전세를 놓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고 이제 월세화가 심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쭉 종합해 보았을 때는 참 이게 단편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럴듯해요. 아니, 고가 전세인데 세금을 1원도 안 낸다고? 문제는 그런 식으로 세금을 부과시키기 시작하니까 전세를 놓을 동기부여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고 월세화가 되는 거고, 그러면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집을 매수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전세든 월세든 둘 중 하나가 강제가 되는데, 아무래도 월세보다는 솔직히 전세가 좋거든요. 매월 월세 내기 시작하다 보면 돈 진짜 못 모읍니다. 우리가 또 월세만 나가나요? 생활비도 써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돈을 못 모으는데, 이런 식으로 전세가 점점 사라지고 월세화가 된다라고 하면 주거비 부담이 점점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게 정말 문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전세가 소멸되진 않을 겁니다. 왜냐? 누군가는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이게 목돈이 없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전세를 놓을 사람들은 놓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 똑같이 전세 보증을 10억짜리를 한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월세를 돌렸어. 누군가는 계속 전세야. 근데 전세를 찾는 사람들은 많을 거잖아요. 왜냐? 월세보다는 전세가 좋으니까.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은 소수의 전세로 사람들이 싹 쏠리면서 전세 가격이 뛰어올라갈 게 보인다. 이게 정말 큰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 먼저 해볼게요. 대한민국의 임대차 시장은 안정돼 있나요? 아니면 불안정한가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좀 다를 거예요. 왜냐? 제가 집값은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면 누군가는 대한민국 집값 미쳤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있을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전월세는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면 별로 생각이 안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물론 임대료 부담되죠. 물론 이제 대한민국의 월세도 너무 높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팩트를 놓고 보게 되면 OECD 통계를 한번 살펴보았을 때 대한민국이 뒤에서 1등입니다.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비가 대한민국이 제일 낮아요.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해보면 정답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유일무이한 제도, 전세제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아니 당연하겠지만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잖아요. 왜냐? 목돈을 나중에 2년 지난 다음에 돌려받으니까. 그러니까 전세 금액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월세가 그냥 마냥 높아질 수가 없어요. 이 돈이면 그냥 전세 가고 말지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 대한민국의 주거비가 안정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 전세가 점점 사라지게 되면 월세화가 되는 거죠. 아니 진짜 대한민국에서 맨날 OECD 평균 얘기했었을 때 안 좋은 것들, 엄청 높은 것도 이제 안 좋은 거를 좋게끔 평균으로 돌리고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제일 좋은 거를 월세화를 시켜가지고 평균으로 올리려고 하는 상황이 이게 정상인가 싶긴 하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 대한민국 부동산 항상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문제여야만 하거든요. 왜? 지금 대한민국 집값이 미쳤어. 맨날 올라가. 색이 팍팍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정책도 펼치고, 모두 이제 우리가 맞다 이거 문제라고 얘기하는 또 전문가들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임대 시장이 정말 안정되어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당장 외국과 비교했을 때도, 외국은 우리가 평균으로만 지금 통계 자료 한번 보았을 때도 외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비 보면 평균이 20%가 그냥 넘어가는 국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 그대로 평균이잖아요. 대한민국도 평균 집값은 저렴해요. 근데 우리가 비싼 동네들, 미국에서도 뉴욕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막 그런 얘기 있던데요. 제가 미국에 살아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특히 뉴욕에서 연봉 1억도 하층민이라고, 그 1억 가지고 생활을 못한다고, 생활비니 임대료니 너무 비싸다 보니까 진짜 힘들다라고 하는데, 진짜 내 소득에서 3분의 1이 주거비로 나간다는 얘기들도 저 들어봤거든요. 실제로 여기 막 혹시라도 외국 거주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뭐 어디 일본 사는데 임대료가 너무 높아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집값이 높다, 낮다, 이거는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저는 주거비 안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무주택 청년층들 입장에서 언젠가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라면 차곡차곡 급여를 모으고 아니면 투자를 하고 해서 내 집 마련의 꿈들을 다들 가지고 있을 텐데, 월세 금액이 치솟기 시작하면 내 집 마련의 꿈은 사라지겠죠. 당장 집값도 집값이지만 적어도 무주택으로 있었을 때 주거비가 안정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계속적으로 임대료가 올라가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게 실제로 체감되는 곳들이 있어요. 바로 어디냐? 지금 빌라, 오피스텔은 월세 수익률이 역대급이라고 해요. 왜? 여러분들이 전세 얘기하다 보면 전세 그거 공짜 아닙니다. 전세 사기의 리스크가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어디가 위험한 거예요? 오피스텔, 빌라 여기잖아요. 왜냐면 전세 사기의 대부분이 오피스텔, 빌라에서 터졌어요. 아파트에서 뭐 전세 사기 터졌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매 가치가 훨씬 더 높다 보니까 그냥 역전세가 더 세게 나도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냥 빼줍니다. 근데 빌라, 오피스텔이 죄다 경매로 쏟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빌라 전세는 위험해 라고 하면서 빌라를 기피하게 되고, 그런데 여기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 전세로 가겠죠. 그러니까 아파트 전세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면 빌라 전세는 사람들이 안 찾다 보니까 빌라가 월세화가 빠르게 되고 있죠. 월세 수익률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갔다가 월세화가 되고, 기사 찾아보다 보면 신촌의 월세 금액이 100만 원을 돌파했다. 대학생들이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사냐. 막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점점 오히려 서민들이 힘들어집니다. 이 전세 제도가 없어지는 게 옳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세는 기형적인 제도다. 전세 때문에 갭 투자가 용이해져서 집값이 올라간다. 집값을 올리는데 전세가 어느 정도 기여를 한 거를 제가 부정하진 않을 거거든요. 하지만 전세 덕분에 월세가 낮아졌다, 주거비가 낮아졌다라는 효과도 인식하셔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은 이제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월세화가 좋은가? 뭐 그러면 이제 내 집 마련 할 거다라고 하시면 하시는 건데, 이게 또 집값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주택 가격들이 빠지고 있거든요. 지방주택 가격이 빠지고,
서울에서도 빌라 오피스텔들 가격은 빠지는데 내가 원하는 아파트 가격대들, 여기서도 막 신축 아파트, 상급지들은 가격이 지금도 막 치솟고 있다 보니까 야, 이게 진짜 쉽지가 않은 게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맨 처음에 메인 질문이 지금 이런 전세 소멸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었을 때 정말 크나큰 문제가 이번에 나왔다. 이게 지금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언제부터냐? 이번 시행령 개정이 2026년도부터 시행이거든요. 그러면 2026년도에 과세 기준일을 잡고서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는 시점은 2027년도 5월 달일 겁니다. 그럼 그때 가가지고 막 언론에서 전세도 세금 내야 돼요. 막 이렇게 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점점점 전세를 월세화로, 그러면 월세화가 되면서 월세 가격 올라가고 정말 안타까운, 어떻게 따지면 무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책이 시행될 경우 전세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아무래도 앞서서 설명해 드렸었던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유추가 되시긴 할 텐데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시기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집값이랑도 연결될 수 있거든요.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0년도에 나왔었던 트렌드 중 하나가 패닉바잉이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용어가 무섭지 않나요? 전 진짜 이런 용어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패닉바잉이라니, 공포에 질려서 매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패닉바잉이 왜 생겼을까요? 그때 당시 2019년도에 어떤 정책이 있었었냐? 일명 임대차 3법이 있었습니다. 임대차 3법을 보게 되면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이렇게 세 가지 해가지고 임대차 3법이었는데 사실상 전세 금액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2+2로 만들어버린 정책이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은 갱신하는 사람들 너무 좋습니다. 전세를 싸게 살 수 있네 라고 했더니 문제는 그렇게 물량이 묶여버리니까 원래 정상적인 시장 상승으로 갔다가 전세 금액이 예를 들어서 5억에서 6억 정도로 올라갈 사항이 갑자기 5억에서 다 묶였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머지 전세에다가 사람들이 막 쏠리는 겁니다. 물량이 이제 한정되어 있는데 찾는 분들,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도 있을 수 있고 지방에서 상경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애들 학교 문제라든가 내 직장 문제 때문에 이사를 갈 수도 있잖아요. 그때 그 소수의 물량으로 다 쏠리다 보니까 전세금이 뜬을 해버립니다. 그 시절에 전세금이 앉은 자리에서 2, 3억씩 막 뛰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진짜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가고 말고는 그냥 각자 판단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어디가 더 좋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긴 하겠지만, 그런데 뭐 이런 분들도 있겠죠. 나는 그냥 주택이 없어, 무주택자야. 그래도 나는 내 근로소득, 내 연봉도 괜찮아. 그리고 난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로도 돈 많이 벌어.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건데 갑자기 전세금이 막 치솟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집값 상승하고 멀고 뭐 그거는 남의 일이라 생각했는데 당장 집주인이 연락 와서 저희 이제 만기 얼마 안 남았는데 보증금 2억 올릴게요 라고 하면 느낌이 어떤가요? 갑자기 헉 합니다.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주식이나 코인 투자해가지고 여기 뭐야, 난 10억도 넘었어 라고 하면 그냥 쿨하게 보증금 더 주고 아니면 그냥 내 집 마련 이참에 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근데 그렇게 못 벌었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그동안 번 돈들을 갖다가 다 보증금으로 다 밀어넣어야 되고, 그런데 여기서 부족해, 그럼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진짜 안 돼 라고 하면 솔직히 밀려나가게 됩니다. 그때 심리적인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당장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특히 애를 키우고 있어요. 애를 키우고 있는데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애가 있을 때는 보통 전학도 걸려있기 때문에 이사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애는 나 여기 친구들 많이 사귀었는데 이사 가기 싫어 라고 할 때 부모님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진짜 찢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또 전세금이 계속 올라간다는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 움직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때가 진짜 불장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를 계속 꾸준히 하겠지만 그냥 무주택자분들 아니면 여기서도 주식 투자 주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부동산 말고 난 주식이 더 좋아하면서 부동산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월세 살아도 되지 뭐 하면서 갔는데 근데 갑자기
전세 금액 치솟고 월세 금액 치솟하면 이제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고민을 내 집 마련해야 될까 하면서 또 그렇게 해서 내 집 마련하려고 알아보러 갔더니 물건도 없고 가격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임대차 시장이 혼란스러웠을 때 진짜 가격이 많이 치솟았던 경험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단순히 전월세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매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판단해야 되는지 특히 주거 안정성 측면에서는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답변을 해드립니다. 정책의 영향으로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어떤 갈등이나 변화가 올까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세입자에 대한 변화인데 집주인들은 또 어떨까요? 사실 집주인이라고 해가지고 다 좋지는 않아요. 왜일까요? 아니 집주인들은 전세금이 올라가고 월세금이 올라오면 또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사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거와 같은 거는 조적지혈입니다. 왜냐? 말 그대로 세발의 피해요. 그거 간주임대료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모든 정책들이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있어요. 취득세도 규제하고 있죠. 양도소득세도 규제하고 있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규제하고 있죠. 대출로도 규제하고 있죠. 다주택자가 되게 되면 진짜 손발이 다 묶이거든요. 이거는 투자를 해보시면 압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모든 정책이 1주택자로 가게끔 만들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러면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거 전세가 더 올라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금으로 다 내야 돼. 안 그래도 재산세 내고 종부세 내고 그리고 이게 이중과세 문제도 있거든요. 사람들 입장에서 나는 재산세 내고 종부세도 내고 이러고 있는데 뭐 당연히 월세를 내고 있었으면 임대소득세도 납부했겠죠? 이거는 뭐 기본이니까. 근데 내가 전세를 놨다고 간주임대료를 걷겠대. 근데 실제로 이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서 은행에다 넣어놨다. 그러면 이자소득세 15.4% 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이 보증금을 갖다 투자를 했었다.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 물론 이게 뭐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아니면 비과세이긴 하겠지만 미국 주식을 투자했어. 그럼 세금 낼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득에 대한 세금은 있는데 전세 보증금에다가 세금까지 내라고 하면 내가 전세를 놓을 이유가 없지 라는 생각들이 나오고 더군다나 우리가 임대는 누가 놓나요? 다주택자리를 놔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1주택자가 내 집을 전월세를 놓는다는 얘기는 나도 어딘가에 전월세에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거든요. 전체 주택 수요 충량에는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임대차를 놓는다는 얘기는 내가 초과주택이 있을 때 임대차를 놓는 게 실질적인 공급인데 그런데 여기서 전세에서 간주임대료까지 걷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뭐 이거 월세로 돌리냐 뭐냐 이거는 사실 이후 문제고요. 아무래도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팔래 하시는 분들도 나올 거다. 그러면 처분을 하게 되면 집값이 떨어지니까 좋은 걸까요? 라고만 하기에는 어떤 집을 팔까요? 내가 A주택이 있고 B주택이 있고 C주택이 있고 집이 많아요. 제일 좋은 걸 놔두고 싼 것들 먼저 팔겠죠. 그리고 내가 제일 좋다라고 했었던 그 A주택조차도 처분하고서 다 합쳐서 더 좋은 걸로 가야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비유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자면 제주도에서는 뭐 시행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도 요즘 막 말 많은 게 차고지 증명제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도로에 차가 너무 많아, 불법 주차 너무 많아, 그러니까 차고지 증명제를 해야겠어 라고 해서 예를 들어 시행을 했어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이것도 단순히 차고지를 증명하면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땅덩어리도 좁은데 뭔 차를 뭐 그렇게 많이 끌고 다녀? 우리 1세대 1주택처럼 1세대 1차량 정책이 발표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제 뭐 아빠도 한 채, 엄마도 한 채, 아들도 한 채, 뭐 이거는 모르겠고 우리 다주택자처럼 예를 들어 다 차량자라고 해볼게요. 차를 뭐 그렇게 많이 끌고 다녀? 차 한 대면 충분해 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규제를 해놓는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차를 정리하겠죠. 한 대로. 대신 어떤 차를 팔까요? 우리가 자동차도 막 우리가 아반떼도 있고 소나타도 있고 뭐 그랜저도 있고 제네시스도 있고 뭐 벤츠도 있고 한다라고 치면 어떻게 하죠? 벤츠 빼고 다 팔겠죠? 거꾸로 벤츠까지 팔아서 이거 태워가지고 어차피 한 대면 포르쉐 뽑아볼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주택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사실 정말 다양하거든요. 사람마다 이런 상황들이 다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1주택이야 하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건데 제가 자동차로 비유하긴 했지만 그런데 이게 실제로
카더라긴 하지만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차고지 증명제를 제일 반대하는 게 현기차다. 왜? 그럼 아무래도 돈 많은 사람들이 차고지 증명을 못할 일은 없을 거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자동차, 아무래도 여기서 말하는 게 현기차라고 해서 다 저렴한 건 아니겠지만 조금 국산차 쪽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라고 하다 보니까 차고지 증명제를 현대차에서 반대한다라는 말들이 있지만 믿거나 말거나라고 한다 하더라도 듣고 보면 타당해 보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 다주택자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지방집 값이 무너지는 거고요. 서울에서도 아파트 가격은 막 올라가고 신축 아파트, 상급지 이렇게 움직이지만 여기서도 빌라 오피스텔들은 정말 힘들다더라. 그런 식으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실질적으로 집주인도 힘들다. 안 그래도 집주인은 이런 식으로 다주택자 규제하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여기서 임대사업까지도 규제를 하기 시작해? 그건 더더욱 내가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겠네 라고 하면서 주택들을 팔게 되면 아무래도 하급 지역들은 더 힘들 것이고 그리고 또 전월세들도 줄어들면서 월세화가 빠르게 되고 이게 진짜 어디서부터? 빌라 오피스텔 시장부터 월세화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바뀌고 있다. 근데 이게 강조가 되게 되면 즉 2주택자라 한다 하더라도 고가주택만 문제잖아요 라고 하면서 넘기기에는 아파트도 빌라가 월세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입자와 집주인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네, 사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집주인 같은 경우는 간주 임대료를 대비해가지고 전세를 놓고 있는 집을 월세로 돌린다든가 아니면 사실 전세를 놓을 동기부여가 이제 없잖아요. 그럼 매매 금액이 어느 정도 올라가 줘야 되느냐라는 것도 봐야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솔직히 그렇게 좋은 주택도 아니야.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전에 한번 전세를 놔도 금액이 높으니까 하면서 냅뒀었는데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높겠죠. 즉 지금 현재 양극화를 넘어서 초양극화 시대가 되고 있다라고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주택을 할 필요가 없겠네. 똘똘한 채로 가자라고 하면서 내 예산선에서 가장 좋은 주택 쪽으로 앞서서도 자동차로 비유해드리긴 했었지만 제가 막말로 포르쉐 얘기를 했었어도 누군가한테는 포르쉐를 혹은 더 비싼 자동차를 갈 수도 있겠지만 나는 벤츠로 나는 G80도 좋아 제네시스 가야지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각자의 최선의 주택으로 재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국이 워낙 혼란스럽잖아요. 다음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1주택 포지션으로 움직이는 게 불확실성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라도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문제인데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저는 냉혹하게 말씀드리자면 내 집 마련을 지금 고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럼 또 누군가는 또 지금 집을 사라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주택 혹은 내가 거주하려고 하는 주택이 좋은 동네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앞에 다주택자분들 그러면 제가 앞에서 소유자분에 대한 입장을 거꾸로 해석해 보면 답이 나와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솔직히 인구 감소 지역이야. 직장도 별로 없고 우리 동네가 솔직히 별로 안 좋은 동네야. 그러면 그냥 있으셔도 됩니다. 아무리 월세화가 된다라고 해도 그게 동네 보면서 가지 그냥 다 올라가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일단은 집값 자체도 아까 얘기했죠. 번지는 쪽에 있는 동네들은 힘듭니다. 물론 지방도 다 같은 지방이 아니지만 여기서도 좀 동네가 안 좋은 동네일수록 특히 인구가 적은 동네일수록 분위기 정말 안 좋거든요. 그러면 굳이 2025년도 내 집 마련의 기회라고 저는 얘기해드려도 그런 데는 2025년도가 뭐예요? 2026년도, 2027년도 기다렸다가 매수해도 늦지 않거든요. 하지만 노골적으로 난 서울에서 직장이 있어. 서울 출퇴근을 해야 돼. 당장은 내가 경기도에서 통근거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 애 교육을 위해서라도 서울에 거주하고 싶어. 은퇴하고 끝인가요? 아니에요. 은퇴해도 건강할 때나 이제 공기 좋고 산 좋고 물 좋고 이런 데가 좋지만 나중 가면 진짜 병원 가까운 데 또 가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면 또 다시금 서울로 가게 될 텐데 여기에서 나는 결국 서울을 갈 거야 라는 목표가 명확하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빨리 내 집 마련 준비해야 된다. 왜냐? 이런 곳일수록 집값 상승도 눈에 보여지고 그리고 전월세 가격 올라가는 것도 눈에 보여지다 보니까 빠르게 대비하셔야 된다. 물론 여기서도 제가 앞에서 얘기드렸죠? 똑같은 서울이 아닙니다. 우리 KB 통계 자료 한번 살펴보게 되면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2억이 넘어갑니다. 근데 연립주택, 즉 빌라죠. 빌라의 평균 가격은 3억 얼마밖에 안 해요.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아파트가 비싼 거지 빌라가 비싼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빌라에서 내 집 마련하셔도 되는데 괜히 지금 서울의 빌라 역대급으로 저렴해요. 지금 빌라 가격 떨어지고 있어요. 월세화가 빠르게 되면 수익률이 정말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려도 관심이 없죠. 왜냐? 난 빌라에서 살 거 아닌데? 난 눈높이는 다 아파트로 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글렀네 글렀어 하면서 빠르게 내가 거주하고 싶은 동네, 거주하고 싶은 상품이 떨어질 것인지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집값은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내 주거 비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고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팔 때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제일 많이 하는 실수는 내 물건이 제일 예뻐 보이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집을 직접 사보면 압니다. 내가 팔 때 되면 제일 비싸게 팔고 싶거든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집을 제일 비싸게 팔고 싶어요. 그럼 매수하는 사람은 바본가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A 단지에 33평형이 있는데 나는 10억을 불렀고 다른 사람은 9억을 불렀어요. 그건 좀 너무한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9억 9천이라고 해볼게요. 단 1,000만 원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당연히 사람들은 9억 9천으로 가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겁니다. 1,000만 원 차이는 나긴 하지만 동호수가 달라. 예를 들어 똑같은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저층이냐 고층에 따라서 5천만 원씩 차이도 나고 또 이게 로얄동인지 비선호동인지에 따라서도 또 그 역시 가격 차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단지 내에서도 가격 차이가 1억씩 날 수 있고요. 그리고 한강변에 있는 단지 같은 경우에 뷰 프리미엄만 그냥 5억에서 10억, 뭐 반포 이런 데들은 20억씩 가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한다 했었을 때는 당연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3자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가격 차이로 적정해 놔야 되는데 항상 보다 보면 더 좋은 동호수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억이야. 그건 나는 좀 더 싸게 내놔야 팔린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항상 나는 비싸게 팔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해요. 그러면 그게 틀렸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비유를 그렇게 했지만 진짜 내 물건이 그 단지 내에서 로얄동 로얄층일 수 있습니다. 개방감도 너무 좋아. 그런데 우리가 매도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애초에 이걸 왜 팔려고 하나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서 수익 실현하려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천천히 파셔도 됩니다. 근데 보통은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익 실현이라기보다도 내가 더 좋은 데를 가려고 그럽니다. 이제 이게 케이스가 전혀 다르니까 제가 구분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부동산을 내가 한 7억에 샀는데 지금 시세가 10억이래. 그런데 뭐 이 유튜브라든가 이제 전문가들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이 김재경 소장은 집값이 또 서울은 올라간다고 얘기하지만 또 다른 분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제 서울 부동산 끝났대. 집값 떨어진대. 그래서 내가 집을 팔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또 당장 지금 이 금액에 팔자니 팔긴 팔 건데 지금 팔기보다는 하반기에 파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 지금 반포 보니까 가격이 좀 더 올라가니까 지금 부동산이 계속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이따 팔아야지.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뭐 나중에 팔면 돼요. 내가 제일 받고 싶은 금액에 내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반기에 더 좋아질 것 같으면 조금 더 끌고 가다 팔든가 아니면 반대로 집값이 지금부터도 완전 하반기가 아니라 당장 꼬꾸라질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도 안 팔린다고 계속 고수해야 되나요? 더 싸게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뭐 내놓든가 그러면 됩니다. 근데 어떤 유형들이 대부분이냐? 보통 부동산에서 내 집을 팔았다라고 하면 또 사요. 왜냐? 의식주 중 하나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거. 여기서도 특히 주택 같은 경우는 실소유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전월세가 강제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보통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보다
이거 팔고서 더 싼 동네로 가나요? 아니에요. 더 좋은 동네로 가려 합니다. 그럼 문제가 이제 발생되는 게 내 집값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상급지가 더 먼저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내가 10억을 받고 싶었는데 10억이 아니라 10억 5천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가고 싶었었던 동네가 12억이었었는데 13억으로 갔다가 확 뛰어버렸어. 근데 5천만 원 더 받으면 뭐예요? 결국은 내 필요한 금액은 5천이 더 필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더군다나 우리가 소득을 얻는다 하더라도 물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2억 이하는 100% 비과세지만 내가 비과세 요건을 못 맞췄다든가 아니면 12억 초과 고가주택이야. 그러면 여기서 양도세도 조금씩 빠져나가고 우리가 거래 비용 발생하고 취득세 내야 되고 부동산이 돈 나갈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게 되게 되면 결국 상급지를 내가 결국 관리했었을 때 내 주택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내가 살려고 하는 주택에 대한 상품 그 시장도 먼저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죠. 그래서 이게 전략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결국 내가 가고 싶은 곳이 먼저 뛸 것 같으면 일단은 빨리 갈아타야죠. 그런 포인트들을 잡아 두셔야 된다. 이걸 가장 많이들 실수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가격에 빨리 팔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렇긴 한데 부동산 사장님들이 싫어할 수 있어요. 그냥 동네 부동산에 다 뿌리는 게 맞습니다. 내가 뭐 약간 매수했었던 부동산 사장님 있잖아요. 그러면 위리도 좀 지켜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단골이기도 하고 또 사장님이 전속 중개 계약 가시죠 얘기하면서 나한테만 잘 내놓으면 잘 팔아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분명 할 겁니다. 또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동네 여기저기 다 뿌려놓으면 동네 매물 되면 신경 써서 해주겠습니까? 그냥 여기도 뿌렸고 저기도 뿌렸네 하면서 또 관심 없게 냅둘 수도 있어요 라는 식으로도 얘기할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21세기 아닙니까? 공동중개 다 합니다. 굳이 여기저기 다 안 뿌려도요. 제가 A 부동산과도 협업하고 B 부동산도 협업하고 C 부동산도 협업해요. 뭐 직접 A, B, C 다 내놓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 아니면 알려주지 않는 사항이 그 부동산 사장님들의 수익 구조를 좀 보면 나옵니다. 부동산 사장님 입장에서는 솔직히 중개수수료가 메인 수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수료가 어디서 나오냐? 매도자한테서도 나오고요. 매수자한테도 나와요. 그래서 일명 업계 용어로 양쪽을 다 하는 게 양타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매도자한테도 중개수수료 500만 원, 매수자한테도 중개수수료 500만 원 하면 합해서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매수자가 수수료 좀 비싸요 라고 하면 어쨌든 매도자한테 받는 게 있으니까 좀 깎아줘도 나는 더 좋겠네 라고 하면서 갈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이제 한쪽씩만 받는 식으로 공동중개하게 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매도자 부동산은 매도자 수수료 받고 매수자 부동산은 매수자 수수료를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부동산 사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움직일까요? 매수자가 왔어요. 매수자가 와서 물건을 소개시켜줘야 되는데 공동중개인 매물이 있고 양타인 매물이 있어요. 양타인 매물 먼저 추천하지 않을까요? 물론 내 매물이 메리트가 너무 커. 10억짜리 매물들이 있는데 나는 9억 8천이야. 양심상 아무리 돈이 좋다 하더라도 얘를 추천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움직이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넌센스가 하나 발생합니다. 나는 싸게 팔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좋은 금액에 팔고 싶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니 나도 10억에 팔고 싶은데 내가 왜 9억 8천에 팔아야 돼? 그러면 10억에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똑같은 10억짜리 매물이 있을 때는 이거는 주관의 영역이거든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동수에 대한 부분들 내게 아무리 제일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약간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부동산 사장님이 이거 뭐 소개를 안 하고 내 거 똑같은 어쨌든 10억이니까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쟤를 소개를 하면서도 은근슬쩍 디스를 합니다. 제가 층은 좋고 타입은 좋은데 이 물건이 똑같은 10억이면 얘가 역세권이에요. 역세권. 돈이 너무 좋아. 이런 식으로 뭔가 장점을 강조하고 단점을 부각시키고 하면서 유도할 수 있거든요. 그게 뭐 또 주관의 영역이니까 뭐라고 하기도 뭐하고요. 그러면 결국은 내 주택을 팔려고 했을 때 싸게 팔고 싶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최대한 비싸게 팔고 싶잖아요. 근데 비싸게 빨리 팔고 싶다라고 하면 모든 동네 부동산에 다 뿌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손님이 어느 부동산 갈지 모르겠지만 어느 쪽이든 다 양타야. 그러면
그래도 뭐 다 매물이니까 뭐 팔아야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있죠. 막 아우 동네 다 뿌리는 동네 물건 내가지고 부동산 사장님들이 신경 안 써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어떤 경우에 있냐? 엄청난 깍쟁이. 수수료도 막 야, 뭔 중개 수수료 뭐 500만 원, 1000만 원. 어우, 뭔 소리야? 200만 받아, 200만. 너 매수자한테도 받잖아. 아유, 200만 원도 아까워. 너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100만 원만 받아. 그러면 부동산 사장님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수수료가 더 많이 나오는 매물을 먼저 소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는 겁니다. 내 주택이 팔리려고 하면 제일 얘를 소개시켜주고 싶지 않아도 제일 싸야지 소개를 시켜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부동산 가격 깎이기 시작하면 그냥 1000, 2000 깎이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 중개수수료 이거 몇백만 원 아끼려고 하다가 그냥 실제로 차 떼고 포 떼고 하다 보면 그게 아닐 수 있으며 그러면 정확하게 하게 되면 부동산 사장님한테 딱 전화 다 돌리면서 저희 법정 수수료 얼마죠? 저희 풀로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돌리면 그럼 부동산 사장님들이 1번 매물. 왜냐면 그냥 매물 내놓는 거랑 처음부터 수수료 빵빵하게 드리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얘를 먼저 팔아야겠다라는 우리 어떻게 따지면 아주 1급 손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중개 수수료 500만 원, 1000만 원 이게 아까울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비용에서 공제가 다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중개 수수료 아무리 아껴도 어쨌든 얼마는 내야 돼요. 그러면 그 정도 차이를 봤었을 때 메리트를 딱 주게 되면 부동산 사장님도 아까 얘기했죠. 거꾸로 내 물건이 살짝 동호수가 좀 덜 해도 그래도 얘를 막 너무 좋아요. 장점을 부각하면서 팔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해 보자. 그래서 내 거를 잘 팔기 위한 방법 일단 동네 부동산 다 뿌리고 수수료 잘 주겠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 부동산 사장님들이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죠. 소장님 저는 동네 부동산 다 뿌렸고요. 뭐 한 50개 있어서 50개 다 뿌렸고요. 수수료도 풀로 다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도 안 팔려요 라고 하면 비싼 겁니다. 그렇게 해놔도 안 팔리면 가격을 깎아야 되는데 먼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에서 매도자가 꼭 알아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매도자분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 흐름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맨 처음에도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내 주택을 최대한 좋은 금액에 받는 방법, 얼마나 잘 받고 이것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큰 틀에서 자산 시장의 사이클적으로 보았었을 때 내가 결국 돈을 어떤 식으로 재배치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동네가 어딘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솟한듯이 할 수 있거든. 여기서 막 최대한 극대화하려고 막 잘 팔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결국 내가 가고 싶은 동네는 못 갈 수도 있고 결국 시간을 여기서 다 끌었더니 상급지는 더 뛰었어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움직이려고 했었더니 또 이제 저 동네는 애초에 매물도 없어. 나는 팔려고 했었는데 또 거꾸로 이런 경우도 있죠. 나는 집을 팔았는데 살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냥 누가 팔라고 해서 좋은 가격에 팔아드릴게 해서 팔았어요. 팔고 계획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생각보다 많거든요. 팔고 현금이 들어왔어.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내가 꼭 부동산 재투자를 안 한다 하더라도 뭐 주식을 투자하든 아니면 코인을 투자하든 뭐 그냥 내가 이제 투자 성향 맞춰가지고 뭔가 사업을 하든 돈을 그냥 은행에만 넣어 놓으면 사실상 인플레이션에 녹아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통장에 넣어놨다가 그냥 시간만 그러다가 어영부영 5년 지나가고 10년 지나갔더니 아니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네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주식 투자해서 돈 다 버는 거 아니고 당연히 리스크는 존재하겠지만 내가 그러면 분석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그런 식으로 뭔가 부의 이전 아니면 재투자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이런 거 없이 그냥 현금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진짜 나중에 후회를 많이들 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방향성, 다음 넥스트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면서 팔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팔고 뭐 하지? 싶으면 그냥 안 파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동네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내가 다음 스텝이 정해져 있으면 그때 매도하는 게 맞다. 내가 이걸 팔고 상급지로 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걸 팔고서 그냥 부동산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명확한 투자에 대한 플랜이 있어.
그랬을 때 움직이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정리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가는 후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게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어요. 2025년도 부동산 시장이 어떻습니다라고 단언을 하지 못하는 게 지역마다 지금 다 다르거든요. 그냥 단순히 이제 양극화를 넘어서 시장이 파편화되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마디로 부동산은 어떻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게 사실 틀린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있는 동네는 어떤지, 내가 있는 동네는 어떤지만 내가 가고 싶은 동네는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